이용만의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다시 한번 놀라우리만큼 단단함을 확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체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소위 친박 비리 게이트마저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커진 듯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교수님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출연해서 소위 십상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상에 대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다음으로 이동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작가는 현재 팟캐스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지요. 현 정치권을 향해 돌직구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 것 같은데 봐야겠는데요. 4.29 재보궐선거 일단 뭐 여당의 승리, 완승 혹은 뭐 야당의 참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 이번에 지금 여당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뭐 성완종 파문을 비롯해서 여러 악조건이 있었는데 왜 여당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통진당 해산에 따른 재보선이기 때문에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는 선거죠. 그리고 일찌감치 야권 후보들이 2명 이상 나올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보선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새누리당한테는 좀 유리한 지형이 있었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 지도부가 참 대단한 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이게 재보선 선거라는 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이렇게 또 지면 다음 선거 총선 대선 또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재보선이라는 게 투표율이 3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내외를 가지고 야권이 이기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보선을 여당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당의 무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이긴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지역 투표가 정말 강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뭐 PK에서 39%, 40% 가까이 얻었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20% 가까이 얻었었거든요. 예전에 DJU 같으면 2%, 3%밖에 못 얻었어요. 그렇게 줄어들었는 대신에 세대 간 투표는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20, 30, 40까지 뭐 진보 쪽으로 투표를 하고 50대 이상 또 60대, 70대는 거의 몰표를 주고 있거든요. 보수 쪽에.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은데 그 투표율 낮은 데서도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가하시기 때문에 야권이 이기기 힘들다는 그런 하나 전제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노련함이라고 해야겠죠. 정치 선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종북 심판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선거 고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발대식도 성남에서 했었죠. 그걸 이용한 건데 이게 먹혀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 또 구태 정치 이야기하고 언제적 종북을 또 얘기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바로 세준마 이런 거 들고 나오면서 지역 일꾼론 가지고 왔다는 거. 또 성안종 게이트 정말 악재였는데 이것을 사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거. 근데 이 사면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욕먹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완종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였죠.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면 문제로서 들고 나와서 그 충격을 좀 여당이 좀 완화시켜서 공을 이제 야권으로 던져버렸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보들도 다 그 지역 토착 후보를 냈고 그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을 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좀 이거를 좀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그 상징성 인물을 좀 공천해야 되는데 뭐 아주 무색무취한 사람들 해서 솔직히 뭐 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고, 뭐 일반적으로 TV를 통해서 선거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야당에서는 그 문재인 대표가 후보인 것처럼 보여버리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팀워크로 선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재보선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인데 야당이 그걸 못했죠. 사실 현재 그 야당이죠. 말하자면은 그 과거 민주당에서 재보선에서 그 통쾌하게 이겼던 것은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해서 그 아주 그냥 자기를 던져서 40몇 프로 투표를 해서 분당을 해서 승리했죠. 뭐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만 되는데 야당이 너무 안일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요, 일단은 그 이번 선거가 말 그대로 이제 재보궐 선거였다. 네. 따라서 야당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한 선거였고 거기에다 야권 후보가 분열이 되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사실은 뭐 성완종 파문이나 이런 것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의 훨씬 안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군데밖에 예. 없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방금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밀착된 어떤 인지도 있는 후보를 냈어야 되는데 야당은 이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다 보니까 인지도가 그 여당 후보에서 굉장히 밀려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거 투표를 할 때 그 후보가 공약을 어떤 참신성을 내느냐, 실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혹은 내가 뽑아서 당선될 사람들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공천을 조금 실패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 대표가 조금 비판을 받을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공천을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대표 책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선에서 올라온 사람이 졌기 때문에 대표 책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 공천을 만약에 했는데 졌다, 그럼 대표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떤 그런 그 욕을 덜 얻어먹기 위해서 이런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은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네. 이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보세요? 작년에 그 730 재보선 때 동작을 해서 벌어졌던 그 아주 희한한 그 활극이 있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한 거죠. 전 예. 선거가 그냥.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는 그거를 좀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그 재보선에서 성완종 게이트라는 것을 또 이제 20, 30대의 어떤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비판 같은 것을 좀 일으킬 것 같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그 후보를 좀 무리해서라도 반대를 좀 극복하고 했었어야죠. 예. 그래서 관악을이나 또 이제 성남 중원 같은데 수도권이니까. 근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했죠. 예. 쉽게 공천해서 그냥 쉽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하나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공천 문제,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공히 이야기하는 게 그 앞으로 전략 공천 이런 거보다는 그 국민 경선,
지역 경선을 통해서 앞으로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뭐 심지어 법제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략 공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말이 그렇지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국처럼 아무나 그 가서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 당규 보면 당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계파랄까 뭐 거기에 그 좌우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의 지구당 활동을 그냥 전부터 다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세에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좀 새로운 인물이랄까 또는 전국적인 좀 지명도가 있거나 또는 이번 선거에 좀 언론이 주목할 만한 후보가 여야 이번에 뭐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없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전국적 이슈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불리하죠. 그 야당은 좀 이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뭐 잘못한 점이랄까 여러 가지 또 상징성 있는 걸 좀 일으켜서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예. 후보를 갖다가 잘 못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 좋고 전략 공천은 나쁜 거고 경선은 좋은 거다 이렇게 흑백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젊은 피 신진 정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선을 통해서 하면. 이번에 야권 후보 4군데에서 뽑힌 사람들이 다 지역위원장이에요. 그 지역위원장이 다 이겼습니다. 당연하죠. 조직도 있고 자기가 뭐든 갖고 있으니까. 그럼 신진 정치인이 들어가려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이장 빼고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지역위원장한테 경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어차피 선거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 아닙니까? 이기기 위한 건데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우리 뭐 386 정치인들이 사실 대거 들어왔을 때도 그때 1996년 총선인가 2000년 총선 그때일 겁니다. 네, 2000년 총선이죠. DJ가 전략 공천에서 386 세대들이 대거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만약에 전략 공천 아니 경선이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양당 대표 모두 지금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뭐 법제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두 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실 때요. 뭐 야권 분열이 예상됐었고 재보선이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투표율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또 그 어떤 선거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어떤 안일함 혹은 뭐 그 선거에 대한 그 대응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재보궐선거하면 지금 현재의 야당의 무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현재 야당이 자기 지지층들을 많이 끌어들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뭐 재보궐선거라고 해도 꼭 총선이나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근데 야당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분석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재보선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령이 많은 층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대표할 때 야당 대표 때 재보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선거 여왕이라는 거 좀 구조적으로 좀 유리했던 면이 있죠. 다만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워낙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손학규 후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분당을에 나가서 이제 그 중대한 예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재보선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재보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그 재보선을 선거에 대해서는 좀 전국적인 인물을 갖다가 투입하는 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또 작년 730 재보선은 그렇게 했는데 그 배치 굉장히 잘못했잖아요. 잘못하고 그리고 또 그 기한 말 나왔으니까 동작을 재보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금태섭 변호사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만일에 김태섭 변호사 같은 참신한 신의를 냈으면은 그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대학생들 많은 동작을이 좀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거기서 완전히 그
우리 전 선거 판도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지방선거부터 이른바 비노 지도부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투표율 끌어올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야권에서는 해야겠는데, 지난 대선 직전에 야권이 선거 연령을 조금 낮추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누가 들어줍니까? 선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새누리당에서 당연히 안 받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선거 시간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선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여권에는 당연히 자기들이 불리한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선거라는 게 사실은 구도, 인물, 메시지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구도는 뭐냐면 야권 지지층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야권은 분열해버리면 야권 지지층도 당연히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인물은 뭐 결국은 공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메시지인데, 야당 그러니까 후보를 뽑아줘서 나한테 뭐가 올 것인가, 뭐가 바뀔 것인가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늘 정권 심판만 얘기했거든요. 이명박 잘못하고 있다, 박근혜 잘못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그런 걸로는 절대 그 지지자들이 투표층에 와가지고 선거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정권 심판은 늘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거를 선거 메시지 제일 꼭대기 위에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구태한 것이죠. 네. 노련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바뀔 것인가, 내가 이 사람들 혹은 이 정당에 투표를 했을 때 무엇이 바뀔 것인가,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인이 있어야 사실 지지층이 투표하러 나갈 텐데요. 쉽게 말해 이제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여권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예를 들어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들에게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인다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현재 여당은 박근혜 효과를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박근혜 맞으면 대표 등등의 어떤 했을 경우에, 그러자면 그냥 웬만하면은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쪽 후보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 30대들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보면은 지지도가 아주 최바닥인데 투표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이 많고 비판적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편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때 정책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유권자가 뭐 작은 정책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일단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야당이 과연 20, 30대 나가서 40대까지 어떤 지지를 확보할 것 같아서는 일단 지도층부터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유권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걸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뭐 정권 심판은 이것만 들어가가지고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망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그걸 참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권도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은 근데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언론 환경이 보수 여당에 상당히 유리한 것도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인천 광화 사실은 직접 한번 가서 노년층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새정치연합을 지지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석기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안 뽑아준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이게 뭐 다른 논리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충청 행정수도 문제, 그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었죠. 뭐 DJP 연대 어떻게 보면은 뭐 재탕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선거가 공약으로서 충청표를 가져갔지만 그 후유증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볼 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이정현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전남에서 당선될 때도 뭐 예산 폭탄을 이쪽에 내리겠다라든지 이번에도 뭐 관악에서 그랬잖아요. 서울 관악에서 뭐 저 오신환 특별법을 만들겠다든지 이쪽에도 또 한 번 예산 폭탄을 뭐 터뜨리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분명히 무책임한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뭐 좌우했다 뭐 조금은 영향을 줬겠죠. 예.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야말로 100만 표라는 그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에 예.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가 뭐 다음 지휘에서 총선이나 대선했을 경우에 이른바 그 노무현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탈피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한계가 부딪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이 문재인 대표가 있는 한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면은 그 작년에 안철수, 김한길 공동 대표 때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됐느냐? 또 그 답이 또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작년 730 선거도 그 휴가 중이라서 뭐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선거지형을 볼 때는 세월호 등등해서 굉장히 여당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예. 결국은 그것은 또 구도 문제도 있지만은 뭐 선거 공천이나 선거 전략 이런 것이 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야당 내의 어떤 기업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자기 계파를 의식하고 전체 승리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그 이 교수님께서 노무현을 문재인이 넘어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물론이고 지난번까지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참여정부 문제를 끌고 들어올 거예요. 뭔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뭐 NLL 논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덮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로 꺼내가지고 쑥 넣은 거고 이번에도 서한우 게이트 터지니까 사면 문제 쓱 꺼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 걸 꺼낼 거예요. 왜냐면 일단 노 대통령은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대표한테 이렇게 책임을 더 씌울 거거든요. 그럼 그때 문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 다 대응 실패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지켜봐야 할 문제죠. 저는 그 이번에 그 야권이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지속적으로 참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자기 지지층들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이게 20, 30대 젊은 층 혹은 진보적인 층 이런 성향을 가진 층이 자기 지지층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호소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여당의 통치, 여당의 어떤 집권 하에서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야당이 집권을 하면 우리에게 줄 수 있구나라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비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지금 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그 당시 교육감 출마를 했을 때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의제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김상곤 교육감도 뭐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당선이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새로운 지지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슈였다. 아까 뭐 충청의 행정수도 문제도 이게 뭐 DJP 연대라는 이런 뭐 효과로 결국은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아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충분히 자극을 했다. 이게 단순히 뭐 욕망에 대한 자극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층이나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대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에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표는 이제 선거에서 이른바 중간층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무엇에도 참배하는 등 뭐 이런 거였지만은 뭐 그것이 뭐 이번 지역 선거인 지방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지지층을 확실히 끄는 거 좋겠지만은 이 다음에 이제 선거가 좀 이길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야 자기 지지층이 열심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보선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이게 하나만 아니냐 하는 그런 심정을 아마도 잠재적인 야권 지지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여권 지지자들은 그거에 무관하게 뭐 선거 투표하는 거에 굉장히 즐거움이 되는 분들이 많다고요.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재보선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죠. 그러나 뭐 재보선은 재보선이고 또 총선 대선은 확실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보선의 어떤 실패를 가지고서 뭐 전체적인 그 야권의 실패가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하고도 과연 이것밖에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봐야죠. 예. 그렇죠.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 구도를 보면 보수가 약간 많아요. 유권자들이 성향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이 한 30% 된다고 보고,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새정치연합 야권을 찍는 사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운데 무당파를 어떻게 잡느냐 이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새정치연합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불리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뭐 언론 환경도 불리하고 다 불리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져서 우리가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그건 무책임한 일이고, 자기가 뭐 결국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생각을 한번 내놔야겠죠. 그러니까 또 정치 지금 젊은 층이 투표 안 하는 것은 정치 무관심도 굉장히 많지만 정치 혐오도 지금 뿌리 깊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을 지금 못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그렇다고 야당 뽑아서 야당이 올라가면 야당이 잘할까? 뭐 이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지금 현 집권당이 계속 유리한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뭐 야권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죠.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문재인 대표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 전에 뭐 잠깐 그 불거졌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지금 뭐 또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이번 뭐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내일 있죠. 예, 내일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다시 잦아들지, 아니면 이게 야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재편의 하나의 이게 계기가 될지. 여하튼간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야당한테는 안 좋죠. 예. 그리고 또 진짜로 무슨 야권 개편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의원이 한 수십 명이 뭐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치와 하고 또 새 인물을 많이 뽑아 영입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용기 있는 의원들이 과연 수십 명이 있을까 하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슨 티격태격하고 찻잔스의 폭풍처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야당 자체만 더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뭐 집단 탈당 같은 게까지는 아직 안 간다고 봅니다.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궐선거가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거 졌다고 해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그 뭐 대안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다른 대권 후보들보다 제일 높은 지지율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졌으니까 물러나라 하는 것은 뭐 아직도 임기도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또 야권 재편론도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처럼 그렇게 집단 탈당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천정배 의원이 호남에서 뭐 뉴 DJ 뭐 신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서 천정배 의원이 승리한 거는 천정배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 때문에 당선이 된 거지, 천정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천정배 당 간판을 달고 나가면 제1야당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거 지금 있는 그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 소위 말하는 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끄럽게 이렇게 흔들기는 하겠지만 집단 탈당이라든가 무슨 또 당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년 총선에서 그럼 천정배 의원의 어떤 호남 지역에서의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평가절하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새정치연합이나 문 대표나 천정배 그 의원에게
뭐 당근을 주든 뭐 어떤 걸 주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뭐 정당성을 부여하든 어떻게 하든 천정배 의원도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딱 자르진 않았거든요.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하.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정배 의원이 호남 지역에서 어떤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제가 호남 사정은 뭐 정확히 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그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것은 뭐 천정배 의원이 그야말로 지지를 많이 얻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른바 그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그 이른바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뭐 친노라고 부르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저항감이 좀 작용했다고 봐야죠. 지난번에 뭐 이정현 의원 당선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계속 좀 이 야당의 어떤 지금 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불만은 이제 어느 만큼 문재인 대표 체제가 수용해서 변화를 할지 그게 굉장히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천정배 의원 말고요. 이번에 그 정동영 전 의원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관악을에서 출마를 했는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모임이라는 새로운 그 정당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그 발기인대회까지 했고 창준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모임을 간판으로 해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이 모임들의 앞으로의 어떤 향배라든지 다음 총선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도 지금 천정배 의원만큼이나 좀 부정적으로 일단 보시면 상당히 약화됐다고 봐야죠. 지금 뭐 천정배 의원 당선이 됐으니까 국민모임과 정동영 의원 전 의원 측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정동영 의원은 안 나올 것이라고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가버리셨어요. 왜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졌을 때의 타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동영 의원이 나간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를 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야권 분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저는 한 80% 이상 진다고 봤어요. 야권이 분열하면. 그렇다면은 본인이 나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기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갈 거라고 봤는데 결국은 나가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2등도 아니고 3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내년 총선에 다시금 여기를 나갈 것인가 그러면 또 야권 분열한다고 손가락질 받게 되겠단 말이죠. 야권 지지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다시 전북 전주로 갈 겁니까? 전북 전주로 가는 순간 제2의 2인제다 이런 요구를 또 비난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과 국민모임 측은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느낀 것은 야권이 분열하면 필패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민모임이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야권 연대를 뭐 정의당과 통합까지는 절대 안 가겠지만 선거 연대는 또 한 번 분명히 이야기가 총선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모임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좀 내년 총선은 큰 선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야 간에 말하자면 그 인물 경쟁 같은 게 있다고 봐야죠. 특히 야당의 경우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경우는 지금 현재의 어떤 웹에서 보는 것이 뭐 이게 너무 언론에 그냥 노출돼 버렸어. 어쩌면 좀 과장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정당도 아니다. 아주 느슨한 계파 연합이다. 뭐 계파가 정당 위에 있다. 이런 것이 그냥 보편화된 상식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뭐 지지자고 뭐 젊은 층이고 40대 50대고 별로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제가 보기에는 한 차이는 새누리당은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고 총재를 지냈던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다 이미 다 해방돼 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김영삼 정신이니 이회창 정신이니 뭐 이런 게 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는 대부분에 그냥 특히 덮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권 당시에 이제 그 친이계가 이제 뭐 이명박 정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친이가 좀 곤란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그것도 다 끝났고 이제는 오직 앞으로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이제 과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노라고 해서 굉장히 내를 맞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교동 정치가 그 언론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보는 수도권 20, 30대가 그걸 어떻게 보겠냐.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지 않겠어요. 자기들한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여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야당도 내년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좀 그야말로 젊은 피라고 흔히 말하죠. 뭐 그 대폭적인 수요를 하고 그리고 그 진보 일반도가 아닌 말하자면 중간층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한 어떤 새로운 자기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야권 연대 문제거든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신 분들 네. 거의 100% 가까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권 연대 이번 선거에서 없다. 네. 그럼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 기조상으로 방향상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 연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식상한 과거식의 야권 연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통합진보당을 종북 정당으로 완전 낙인을 찍어서 해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북 세력과 연대한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야권 연대는 결과적으로 종북 세력을 키워주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질겁을 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린 더 이상 야권 연대 안 한다 이런 프레임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새누리당의 공세라고 말할 수만 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물론 통진당 해산이 좀 지나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례대표 몇 명이니까 등등 이렇게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그냥 몰랐죠. 모르고 이제 여름에 그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논쟁이 결국에는 대선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야권이 다 패배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분열된 선거를 갈 걸.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다. 이걸 한번 치러야 되는 수업료를 내는 거다, 야당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지 못하면 선거에 100대 100 패한다는 것을 좀 이른바 야당과 야권 지지 유권자들이 좀 이번에 배우지 않았을까 하고요. 또 하나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통진당, 과거의 민노당 통진당만큼 표를 많이 끌 수 있는 제3당은 사실상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동영 의원이 거기 아니잖아요. 정동영, 천정배라는 두 자연인의 어떤 이게 말로 도출성 사고 아닙니까 이게. 네? 그것은 또 문재인 대표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는 전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동동 대표도 이 두 사람 문제가 이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지 요번이 뭐 통진당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수도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도권 총선은. 거기서 하는 말이 통진당 해산하고서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에서 통진당 후보가 5,000표, 7,000표 가야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거를 다 해소해서 다음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여당 내에서요? 여당 내에서. 유용만 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통진당 사태 때문에 뜨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선거연대 안 한다. 다만 후보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는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죠. 아까 제가 선거 인물 구도 메시지라 그랬는데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면요 야권은 이기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통진당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야권 연대할 게 뭐 정의당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에 스타 정치인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야권 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다 출마하면 정의당에 있는 스타 정치인도 제가 봤을 때 다 낙선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진보 정치인 어디서 찾을 겁니까? 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진보 정당이 할 수 없잖아요. 보수 정당이지. 다 그냥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진보 정치를 위해서라도 야권 연대, 선거 연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기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 작년에 730 재보선 이야기 이 교수님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회찬, 기동민이 결국은 선거 마지막에 가서 후보를 단일화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표지에 기동민이 올라가요. 그래서 노회찬, 나경원 표 차이 난 것보다 기동민을 찍어준 사표가 더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난번에 많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 안 올라가고 미리 사퇴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야권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고, 내년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 없다면은 뭐 물론 새정치라면 제1야당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 의회 권력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서는 또 이런 시각도 좀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기본적인 선거가 새누리당은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선진당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권투 하는데 새누리당 후보는 일찌감치 링에 올라와서 몸 풀고 자 있는데, 이쪽에서는 링에 올라오겠다가 바깥에서 혈투를 벌이고 다 기진맥진해서 올라오는 선거였어요. 지금까지가 다 그래. 많은 게 그랬어요. 그 득을 봤는데, 그 문제 중에서 통진당 문제가 이렇게 해소된 것은 저는 야권한테도 좀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는 정의당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정의당이 어떤 진보 정치를 위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정 부분 좀 양보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또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 작은 정당이 총선에서 그야말로 몇몇 자리를 갖다가 연대라는 것을 마지막 공멸한다는 것을 인질로 삼아서 그야말로 억지로 의석을 확보하고 또 비례 몇 석을 더 얻는, 난 좀 그런 형태의 제3당 군소정당이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괜찮느냐 하는 데에서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사실 그 야권 연대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뭐 서구라든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요, 소위 연합공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한 후보를 동시에 공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도 그 연대를 하고, 쉽게 말해서 선거 연대를. 예. 그리고 또 뭐 정당 간에 당연히 뭐 그 지금 뭐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이루어지죠. 서구처럼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권 연대를 하면 뭔가 이게 죄를 짓는 것 같은 좀 그런 의식들을 좀 갖는 것 같아서. 그게 다 통진당 학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뭐 과거를 가설로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야말로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사실상의 연대를 통해서 많이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2012년 총선을 갖다가 아주 그 당시 2012년은 총선 대선이 기본적인 야권의 전략이 진보 연합입니다.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게. 예? 그렇게 뭉치면 다 이긴다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그 말하자면 아주 나쁜 효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작년 재보선 그리고 지금 재보선까지는 저는 그 후유증으로서 불가피하게 좀 이런 일이 불가피했다고 봐요. 야권 분열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좀 자연적으로 학습 효과가 생기든가 아니면은 내년에 와서는 좀 과거에 이런 것 컴플렉스를 웬만큼 덜었으니까 진정하게 좀 정책 연대랄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은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른바 제3당, 말하자면 작은 정당이죠. 제3당까지도 안 되고 정당이 그 총선에서 어떤 그 무리한 양보를 요구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영역에 좀 더 많은 어떤 비례 의석을 해서 자기 어떤 세력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하냐? 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죠.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발목 잡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동영 작가님은 이제 제3의 정당은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를 안 하면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합공천 이건 사실 불가능 일이고 한국 정치에서.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후보를 한쪽에서 안 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죠.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나간다 그래요. 그러다가 눈치 싸움 보고 기 싸움 보고 네가 양보해라 뭐 아니다 내가 양보할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양보하니까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저거 그냥 밖으로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렇게 되니까 연대를 해도 그 효과를 크게 못 보는 것이죠. 또 연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야권 연대는 평상시 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 연대도 하고. 왜냐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150석 과반수를 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견제하려면 야당끼리 뭉쳐야 되는데 평상시엔 정책 연대도 하지 않고 소닥보듯이 하다가 선거 직전에만 우리 합쳐야 돼.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도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 이걸 제도적으로 사실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제2야당 소수 야당이 그 자기 몫을 넘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례대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학술적으로는 많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뭐 다음번 총선 대선에서는 그런 것이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 제도로 간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음번 혹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정치정이 바뀌거나 뭐 다음 대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뭐 선거제도 같은 걸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뭐 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 가지고는 바꾸는 게 힘든 거고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도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뭐 비례대표는 정의당, 지역구는 새정치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거는 뭐 떳떳하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것은 뒤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럼 야권 수뇌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처럼 손 놓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 그 제3정당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상돈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옛날 민노당처럼 혹은 지난번 통진당처럼 10석 이상의 규모를 갖는 제3의 정당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찌됐든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종북 논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여권에서 좀 정리해준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든지 뭐 지금 이번에 그 정동영 후보가 뭐 패했지만은 뭐 속해 있는 그 국민 모임 그리고 뭐 또 뭐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작은 군소 그 진보 정당들이 이제 통합할 움직임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 총선쯤에서는 뭐 이 정당들이 통합해서 하나의 저 정당 진보 정당으로 그 등장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뭐 선거 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특정한 지역에서 그쪽 유력한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뭐 선거글 같은 공천을 뭐 이쪽에 안 하든가 뭐 이런 좀 지도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빠졌죠. 그럼 부동층이 상당히 지금 허공에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 표가 제가 보기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도 잡고 이탈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정의당을 찍거나 뭐 노동당을 찍는 그것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저는 그 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만일에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새누리당이 말하자면은 소수 보수 정권이 출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소수 보수 정권이라 그러니까 하면은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야당의 분열 때문에 표 분열 때문에 그냥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는 수도 있죠. 그것은 뭐 국민의 민심에 맞지 않은 정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교수님께서 앞으로 10석 이상 같은 민노당 같은 거 나오기 어렵다고 어려울 거라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 자제 진보정당은 교섭단체 의석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쯤에 있을 때는 뭐 10석 정도 했으니까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외연 확대를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졌나? 이것도 진보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노당 같은 경우에서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정치권 내에 들어온 것은 김대중 정권 때였거든요. 그때 지방선거에서 뭐 지역에서 당선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소위 말하는 꽃을 피워가지고 두 자릿수가 되는 10명이라는 사람을 국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외연확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한나라당보다 더 매섭게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몰아세웠던 게 당시 민노당 지도부터 정치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민노당하고 정부를 거꾸로 버렸거든요. 더 오히려 탄압받았다는 얘기가 들은 거죠. 결국은 통진당 사태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러면 진보 정치 가야 할 길 어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양날개로 나눈다 그러는데 지금은 보수가 너무 무거워요, 날개가. 진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몇 석조차 지금 뭐 4-5석조차 없어진다면은 앞으로 진보 정치,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는 거의 정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고 본인들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다 갈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 그 지금 시기가 왔다. 그 마지막으로 저 여권 얘기를 잠깐 해보죠. 여권 얘기는 야권 얘기보다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확실한 그 여당의 차기 주자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는 여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재보선에서 거의 뭐 완성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김 대표였고 대통령은 외국을 나갔었던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의 이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권이 2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걸 가지고 김 대표가 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랐다 뭐 그런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97년도 대선 때는 대선 이맘때 2년 한 6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박찬종 후보가 압도적인 1위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본선에도 못 갔지 않습니까? 2002년 대선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당시 후보는 이맘때 좀 1% 지지율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을 가지고 앞으로 대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논의하는 건 굉장히 좀 이른 것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그 리더십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어떤 그 김무성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지금 뭐 거의 힘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대표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승리로 해서 좀 정치판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뭐 같이 이제 후보군을 분류했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가 뭐 한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는 뭐 김 대표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1-3을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네, 그 박찬종 전 의원하고도 비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에 김무성 대표는 그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에 상당한 공고한 자기 기반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 경쟁적인 사람들도 영남 기반이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 김무성 대표하고 비교되는 것이 김무성 대표는 좀 선이 굵은 뭐 그런 거로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체제가 뭐 총선은 물론 갈 것이고 총선에서 어떤 이변이 있지 않은 한 나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대선 당선 여부는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년 반이 돼가잖아요. 집권한 지 2년 반이 돼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당청 간의 관계라고 할까요? 김무성 대표가 리더로 있는 그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청와대의 관계. 공무원연금 같이 청와대 어떤 의중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서 당이 저지르는 경우가 좀 종종 꽤 많이 생기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이 스스로 좀 정치의 중심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워낙 지지 그거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뭐 새로운 큰 일을 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기 스케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반 집권의 초기 뭐 2년 반이 뭐 다 지나가 버렸 그냥말로 별로 들림없이 갔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뭐 대통령의 평가는 평가대로고 당은 거기서 이때문에 그 스스로 홀로서기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어떤 생명력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자꾸만 진화하고 과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연합은 과거에 너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두 정당의 문화의 큰 차이죠.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도 청와대하고 차별화 전략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정체에 있거든요. 반면 김 대표 지지율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또 이완구 그 총리를 사퇴 압박하듯 그런 것도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돌아오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사실은 선거 마지막에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프다고 얘기하고 사면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에 투표 바로 전전날에 선거에 영향을 내가 좀 주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대로 그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겨버리면 김무성 대표 체제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면 청와대 입김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거에 좀 관여했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숟가락 얹기 시도를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아마 그런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뭐 입김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완전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뭐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야당하고 다 합의했는데 청와대에서 확 틀어버리니까 여당 내부에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초기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은 뭐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 힘이 많이 빠질 것이다, 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분명히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승리를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 불통 노선을 고집할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분명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속이에 격리끼겠지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침묵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